예, 저기 뭐 강의 잘 듣고 계십니까? 좀 어려운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힘들 그런 내용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최적 설계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분야 중에 하나죠. 어, 왜 그러냐면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사실은 뭐 수학적으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건데 원래 고등학교 때도 수학 시간에 보면 원래 그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최적화 문제들이 굉장히 어렵고요. 정식화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푸는 방법도 수치적인 방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번 셋업되면 루틴하기 때문에 쉽게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예제로 우리가 로드셀에 대한 문제들이 하나 나와요. 200페이지부터 이제 오늘 진행을 하는데요. 한번 쭉그 보면서 항상 나무가 아닌 숲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목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보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최적 설계의 예로 이제 교과서에서 주어지는 게 그 다축 로드셀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로드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스트레인 게이지를 붙여가지고 힘이 얼마만큼 그 걸리는지를 각 방향으로 측정하는 그 장치예요. 여기서는 이제 주로 목적이 이제 이 그림을 보니까 이그 풍동 안에다 프로펠러를 설치해 놓고 프로펠러 모형에 걸리는 이 축에서 토크를 저기 구하는 그런 저기 어, 장치가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로드셀이 측정하는 토크라는 것은 우선은 축방향의 토크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렇게 회전을 할 테니까 이 회전하는 축방향의 토크가 제일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아래로 이렇게 밴딩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꺾이는 그런 토크가 또 존재하겠죠. 원래는 이제 삼축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이 옆에 축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이게 이제 회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그런 토크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X, Y, Z 축이 있으니까 거기 각각의 축이 있어가지고 한 세 방향의 토크가 있겠죠. 근데 이제 세 방향은 어려우니까 여기서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 토크하고 이 토크는 뭐 거의 대칭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방향으로 이제 측정을 하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 그 로드셀을 붙이는 방향에 따라서 수직과 수평 방향을 로드셀을 이제 그 설치를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센서를 선택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죠. 그리고 하중에 대한 어떤 최소의 변이. 그러니까 그 이제 그 하중이 주어졌을 때 최소 변이가 주어져야지 이게 그 센서의 어떤 그 측정 폭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드 셀이 이제 막 작동을 막 할 텐데 막 돌아가면서 작동을 하겠죠. 작동을 할 텐데 이 작동함으로써 이제 그 공기로부터 진동을 받으니까 이 진동 고유 진동수가 있겠죠. 만약에 고유 진동수하고 이 저기 로드 셀이 공진하는 그 주파수가 맞아버린다. 그러면 이제 레조넌스 공진 공동 공명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타코마 다리 무너지는 동영상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공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공진을 피하기 위한 어떤 고유 진동수를 우리가 저기 이제 피해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로드셀의 어떤 내구력 쓰다 보면 마모도 일어나고 진동에 의해서 이제 뭐 그 피로 수명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부서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이제 회전축 방향으로 이제 로드셀 설치가 가능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로드 셀의 용량은 그 수직, 수평, 축방향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수직이고 수평이고 축방향이거든요. 최대 30kg 폴스. 그러니까 뉴턴으로 하면 여기다 이제 그 9.8을 곱해야 되죠. 그래서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9.8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이제 나눠야 되나 곱해야 되나?
mg니까 그렇죠. 곱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뉴턴으로 하면 여기 이제 약 300뉴턴 가까운 그런 값이 작동을 할 텐데 그 힘을 견뎌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로드셀 모델보다는 제작이 쉬워야겠죠. 보통 이게 그 파는 로드셀 모델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맞춤형으로 이놈을 여기다 갖다가 끼워 넣어야 되니까 좀 설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좋은 제품으로 최적 설계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풍동용 다측 로드셀의 설계 이렇게 되는 이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뭐 파라미터라는 것은 크게는 어떤 그 기하학적인 파라미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설계 파라미터는 여기서 A부터 E까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것은 이 로드셀의 반지름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뭐 그 이 십자형 빔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것들의 이제 폭을 우리가 BC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그 외측이라는 것은 바깥쪽 지름이니까 좀 더 큰 거겠죠. 그 다음 하나는 내측이 되겠죠. 내측. 그래서 이제 좀 작은 것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폭이 두 가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D라는 것은 이제 빔의 넓은 쪽 부분의 길이.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어떤 길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빔의 두께는 2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그 사이즈가 이렇게 주어지고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배치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가장 맞는 그 로드셀이 설치대가 만들어질 것인가. 네. 이렇게 이런 바퀴 모양이 맡겨진 거죠. 이 바퀴 살의 두께, 뭐 이 바퀴의 지름, 반지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파라미터로 들어오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로드셀 감지부의 재료 선정할 때 뭐 하중에 대한 변형률이 선형적일수록 측정이 쉽겠죠. 만약에 어떤 하중에서는 빵껌처럼 늘어난다고, 어떤 하중에서는 너무 딱딱하고 그러면 이제 그 부적절한 것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탄성 한도가 커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얘가 이제 어떤 그 탄성 변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무부하 시에는 원점으로 복귀돼야 되죠. 많이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히스테리시스라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늘어난 상태로 그냥 소성 변형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렇게 해서 선정된 재료가 이제 알루미늄 2024 T4. T4라는 것은 열처리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알루미늄 2024라는 것은 알루미늄 보통 이제 그 열처리한 합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순수한 알루미늄이죠. 근데 이제 이 알루미늄을 이제 표면 열처리를 잘 해가지고 강도를 보통의 알루미늄이 이렇게 누르기 때문에 좀 더 이게 강하게 이렇게 만든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 2024 그 제품 그 재료를 사와 가지고 이제 그 로드셀 감지부 재료로 사용을 하겠다 이런 그런 이야기고요. 스트레인 게이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결국은 센서가 이 스트레인 게이지이기 때문에 이 스트레인 게이지의 어떤 설계 변형률을 아까 그 30kg이 약 300뉴턴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변형률과 그거에 따른 이제 출력 값을 이제 설계를 합니다. 이건 뭐 적당하게 이제 우리가 표를 보고 찾아내야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실험 계획법을 기반으로 해서 선정된 설계 파라미터 값을 조정해서 모델을 생성하고 또 이제 그 수치 해석 방법으로 구조 부분에서 많이 쓰는 유한 요소 해석 기법을 이용해서 그 영향을 분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험 계획법이라는 것은 이런 행렬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실험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실험 행렬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각각의 설계 파라미터에 대해서 정의가 돼 있어요. 사이즈가 우리가 어떤 폭이 있으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쉽게 말해서 A를 뭐 가장 두꺼운 놈, 뭐 중간 거, 뭐 가장 작은 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조합을 생각한다면 세 개만 하더라도 3회 5승 굉장히 큰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하지만 우리가 뭐 다구찌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중요한 파라미터를 여기서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민감도가 큰 중요한 파라미터를 추출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조금만 바꿔보고도 나머지 이제 실험 안 해도 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큰 거 했더니 잘 돼. 작은 거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안 하면 되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실험 계획을 1번 케이스부터 32번 케이스까지 이렇게 만듭니다. 각각의 파라미터들이 한 개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최소 수준하고 최대 수준 이게 일종의 이제 컨스트레인트
제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각각의 설계 파라미터가 무한정 우리가 많은 데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폭은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이 선택에는 약간의 임의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학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런 폭을 파라미터의 폭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상용 유한 요소 해석기인 NC3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 다 실험해 보면 깎아가지고 실험해 보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수치 해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후보군을 압축한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수치 해석을 하려면요, 어떤 모델이 딱 주어지고 여기 지금 아주 그 사면체에 그러니까 삼각형 모양으로 여러분 보일 겁니다. 아주 격자점들이 보이고 있죠. 이것도 우리가 이제 격자점 그리드라고 합니다. 그리드. 왜냐면 이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드 또는 셀이라고 하는데 이 셀들을 형성을 합니다. 이 계산 그 점에서 이제 우리가 엔지니어링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주로 이제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응력이라든지 변형력이라든지 뭐 처짐 정도라든지 뭐 이런 양들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계산하겠는 게 이제 변형률과 처짐량을 계산하겠다. 네, 그래서 여기 하중 이제 30kg 폴스를 이제 여기다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균일하게 주고 있네요. 이게 축 방향으로도 주고요. 그다음에 수직 방향, 수평 방향으로 동시에 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이 바퀴에 어떠한 그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그 수치 계산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NC3라고 하는 이제 상용 프로그램을 사용을 합니다. 저희 실험실에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뭐 우리 실험실 와가지고 나중에 구경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대학원생 형들이 이거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험 계획법에 의한 유한 요소 해석 결과는요, 축 방향과 수평 방향의 변형률과 처짐량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처짐량이 커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작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여기 정답이 나와 있죠. 처짐량이 작을수록, 즉 그 변형이 작을수록 좋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트레인 게이지 부착 부위에 대한 변형률은 좀 큰 것이 좋겠죠. 그래야지 측정이 쉽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보는데 이제 전체적인 처짐량은 작고 그 다음에 스트레인 게이지 그 부착 부위의 변형률은 높은 그런 이런 목적 함수를 가지고요. 이제 이러한 32개의 후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이제 선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설계 파라미터를 최적화할 수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아까 32개 선정한 자체가 완전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전체에 다 반영하지는 않았죠. 왜 그러냐면 각각 상중하 3개 정도의 정도가 있다면 모두 3의 5승이라는 굉장히 큰 값을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 일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보는 겁니다. 자, 축방향 변형률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퍼센티지가 있어가지고 어떤 표준화된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까만색이 이제 좀 무의미한 거고 어느 이상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이제 빨간색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이제 가까이 있는 거 말고 좀 멀리 있는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 상당한 유의미한 어떤 변형이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각각 축방향의 변형률이라든지 축방향 처짐량 또는 수평방향 변형률 이런 이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이런 그래프를 그려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파라미터인가 이걸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 실험 한 번도 안 했어요, 사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 툴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계를 이제 평가를 합니다. 이제 민감도라는 걸 봐요. 민감도가 뭐냐면 이걸 조금 어떤 변수를 조금 파라미터를 조금 바꿨을 때 우리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어떤 차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울기가 이제 막 주어지죠. 그래서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반지름의 영향은 굉장히 어느 정도 있다. 그다음에 또 두께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 반면에 폭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 이런 데이터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결정 계수가
통계적인 데이터인데, 통계적인 우리 신뢰도인데, 통계적인 신뢰도를 우리가 한 97%까지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고 중요한 파라미터를 또는 이제 두 개의 파라미터의 어떤 그 상호 작용을 있겠죠. 왜냐하면 파라미터가 많기 때문에 하나가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파라미터는 굉장히 좋게 설계하고 저 파라미터는 또 굉장히 좋게 설계했는데 두 개를 조합해 보면 좀 나쁜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팀이 그래요. 공부 잘하는 애들 둘이 있으면 팀이 잘 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조합을 통해서 그 이제 상호작용까지를 분석을 해냅니다. 뭐 이걸 여러분들 뭐 직접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설계가 된다는 거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반응 표면법이라는 게 이제 어떤 그 최적 설계 기법인데요. 그래서 어떤 초기의 최적 설계 값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최종 최적 설계 값을 찾아냅니다. 각각 변수들이 제일 좋은 값들이 어떤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이런 부분이 이제 설계 값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설계 값에 따라서 이제 그 모델을 만들고 다시 수치 해석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아직 실험 안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그 변형률과 응력 저기 선도를 그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응력 같은 게 여기 보면 좀 빨간색으로 생겼잖아요. 이게 응력 집중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이 부분이 똑 벌어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고려해가지고 저기 단가까지 가공 단가까지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안을 선정을 한 다음에 그대로 맡기면 되겠죠. 예, 그래서 실험은 뭐 예를 들어서 재료를 가지고 한번 당겨 본다든지 실험한 다음에 바로 현장에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설계를 합니다.